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럿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자, 오늘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전투기, 그 중에서도 초음속 비행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근데 영화 탑건을 보면은 톰 크루즈가 마하 10으로 날거든요. 제한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 마하 10 넘기고 이제 폭발을 하죠. 제가 못 견디고 폭발을 하는데 그 영화가 또 너무 허황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근데 초음속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비행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력이 얼마만큼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력 개수와 2분의 1로 V제곱의 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우리가 항공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렸고요. 가끔 궁금한 게 자동차 타고 창문 열고 손을 내밀면 이 공기가 확 밀어내는 느낌이 나잖아요. 만약에 초음속 비행을 하다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초음속에서 내밀면 난리가 나죠. 저거는 안 할 겁니다. 우선 창문을 못 열긴 하겠지만 제가 요거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뉴턴 정도 나옵니다. 프로파일럿 구독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항공산업기술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희돈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 초음속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이유가, 사실은 제가 삼성항공에 입사해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공역팀에 속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좀 현업에서 이런 초음속기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제가 대학원에서도 샥튜브라고 하는 극초음속 실험할 수 있는 연구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그 한국항공산업기술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P라고 하면 최고 등급의 기술 자격인데, 이제 항공기체기술사, 기관기술사 이렇게 취득자가 200여 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여 분 중에 저희 협회에 한 60여 분 가입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 항공기 개발에 직접 몸담았던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걸 항상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초음속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음속의 벽을 넘는 순간 뭐 큰 소리가 난다, 이런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은 처음 뵙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이 궁금증을 한번 이것저것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초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비행기가 SR-71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 비행기의 최고 속도가 뭐 마하 3.3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빨리 날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SR-71은 지금 현재 운영되지는 않고 있고요. 역사상 상용으로 사용하는 비행기 중에 가장 빠른 비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실험기들은 그것보다 빠른 게 있었지만, 그래서 SR-71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비행기고요. 근데 그 애칭을 혹시 교수님 아십니까? 애칭이요? 그 블랙버드입니다. 블랙버드. 블랙버드. 네, 그래서 이 블랙이라고 하는 색상이 빛을, 그 열을 갖다 잘 흡수하기도 하고 또 잘 방출하는 색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압도적인 블랙으로 외형이 되어 있는 게 초음속에서 순항을 하는 그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음속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비행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비행이라는 게 어떤 그 힘의 균형이나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옆에 화이트보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와, 오랜만에 수업을 듣는 느낌인데요. 비행의 원리, 일단 비행기 모양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중력 마크, 무게 중심을 표시하고요. 여기에 이제 중력, 그다음에 양력, 추력, 항력, 이렇게 4개의 힘이 보통 밸런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하고 양력하고 같고 추력하고 항력하고 같다. 근데 여기서 스토리를 풀어가자면 이 4개 중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1번이 가장 원천적인 게 바로 이 웨이트입니다. 1번. 중력. 네. 그래서 중력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료력은 무조건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1번 중량을 이기는 요 힘이 이제 비행기에서 특별히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2번입니다. 중력을 상쇄하기 위한 요 힘이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양력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작용을 해줘야지 양력이 발생을 되냐? 그게 바로 앞에서 들어오는 이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속도 V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람의 힘이 들어오면 힘을 이용해서 이 양력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급부로 이 항력이라는 게 같이 따라 붙습니다.
자, 거꾸로 가겠습니다. 이게 추력을 내고요. 추력을 내면 바람이 생기고 양력이 생기겠죠. 근데 똑같이 항력이 동시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밸런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V가 요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양력이 얼마만큼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력 계수와 2분의 1 로 V 제곱의 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양력의 계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압이라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날개의 면적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요 동압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이 V가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V와 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필요하고 속도의 제곱이 곱해져서 이런 양력 성분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속은 이 스러스트와 드래그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행기는 양력을 내는 이게 중요한데요. 초음속이 되면 이건 당연히 되는 겁니다. 리프트는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관점이 아니고 스러스트와 드래그, 이 드래그를 이기기 위한 스러스트를 감당할 수 있느냐, 낼 수 있느냐 이 관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초음속 영역에서는 굉장히 색다른 그런 얘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르네요. 보통은 중력을 양력으로 이겨내서 뜨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초음속이 되면은 그건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추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초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힘을 감당하기 위한 엔진, 제트 엔진이 되겠죠. 메서슈미트 때부터. 아, 그렇습니다. 메스스미트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제트 엔진이 적용된 기종이고요. 그래서 힘을 내기 위한 그 제트 엔진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는데 이 기체 형상이 저항을 덜 받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드래그를 적게 내는 그런 기체 형상이 필요했는데 두 가지 숙제 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 해결된 게 제트 엔진만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음속에서는 왜 그렇게 어렵냐 하면은 소닉 베리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수는 이제 높은 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드래그 계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암속에서는 이렇게 꾸준하게 일정하게 가다가 얘가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드래그 계수가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점프를 하는 여기가 이제 1.0, 마 1.0을 기준으로 해서 음속의 벽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올라가는 피크치가 아음속 구간에서 2배 내지 5배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음속의 벽이라고 불렀고 이 구간에서 마치 우리가 오르막길에서 풀악셀을 밟아도 속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듯이 그런 어떤 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1947년에 벨 X1이라는 기종으로 인류 최초로 이제 음속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돌파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펑 하는 소닉 붐을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런 사실이 됐습니다. 예. 결국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연료 많이 넣고 풀악셀을 밟으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구조적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네, 이렇게 현상이.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SR-71은 이 마 1이 아니라 3.3까지 갔잖아요. 네.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로켓을 눕혀놓은 것 같은 독특한 모양인 것 같은데 네네. 이 SR-71의 어떤 그 구조적인 특성이 이 마 3.3이라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든 건가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X1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이 후테익이라고 해서 이 날개가 뒤쪽으로 젖혀지는 날개들이 이제 고속기들에서 많이 채택을 하거든요. 근데 벨 X1 같은 경우는 뒤로 후퇴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1, 2차 세계대전 때 아음속에서 활동하던 그런 기체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 연료 주입해서 그 태우는 엔진이 아니고요. 로켓 엔진을 가지고 폭격기 밑에다가 기체를 달고 떠서 얘를 폭탄 투하하듯이 이렇게 떨구고 로켓을 점화해서 억지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어마어마한 항력이 걸린다는 걸 이제 계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고 후퇴각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후퇴각이 지금 블랙버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기종별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이제 T50 같은 경우는 후퇴각이 이제 35도입니다. 35도. 그다음에 우리 KF-21, 현존하는 우리 그 핫한 KF-21은 40도 정도 되고요. F4 팬텀 같은 경우는 45도입니다. 45도. 근데 SR-71은 얼마냐? 한 70도 될까요? 예, 가깝습니다. 60도. 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속도가 궁금하죠. 얘가 마하 1.5 정도까지 갈 수 있고요. KF-21이 1.9 정도, F4가 2.2 정도까지 갑니다. SR-71이 지금 3.3이라고
이게 후퇴각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최대 속도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후퇴각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게 0도라고 치면 얼마나 이렇게 더 뒤쪽으로 날카롭게 되어 맞습니다. 있느냐 예,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예. 약간 생각해보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글라이더 만들 때는 날개가 넓고 옆으로 있는데 종이 비행기 접을 때는 약간 뒤쪽으로 접을수록 빨리 날아가더라고요. 빨리 날아가죠. 그러니까 후퇴익이 크게 접으면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뼈대도 넣지 않고 그냥 정말로 종이 한 장으로 접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로로 길게 하면 종이가 펄렁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못하겠죠.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내구성도 중요하다 치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더 많은 금속을 넣어서 만들면 튼튼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빨리 날려면은 무거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무게가 초음속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거는? 무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트림이라고 하는데요. 무게가 굉장히 뭐 극단적으로 높아진다 했을 때 받은 각을 조금 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약간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런 거에 의한 영향은 있지만 초음속 구간에서는요. 이제 양력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항력이 도미넌트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아, 의외네요. 저는 무조건 가볍게 만들어 잘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게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 예, 초음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초음속을 우리가 경험할 일은 사실 많이 없겠지만 가끔 궁금한 게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갈 때 창문 열고 손을 내밀면 이 공기가 확 밀어내는 느낌이 나잖아요. 만약에 초음속 비행을 하다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초음속에서 내밀면 난리가 나죠. 저거는 안 할 겁니다. 아, 우선 창문을 못 열긴 하겠지만 그래서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약간 현실감을 더하자면 실제 탈 수 있는 비행기 중에 민항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드래그를 만약에 계산합니다. 요거 똑같아요. 요거 L 대신에 D가 들어가고요. 요 CL 대신에 CD가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이라고 하면 항력 계수가 1.11 정도 나옵니다.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로 값은 우리가 보통 민항기가 순항 고도가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0.4 정도 됩니다. SI 단위로요. 네. 그리고 속도 V는 민항기 기준으로 0.8에서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대략 한 시속 1000 정도라고 볼게요. 그래서 1000 곱하기 그럼 킬로미터니까 1000 나누기 3600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거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S 값은 손바닥이니까 대충 10cm, 10cm 정도라고 보면 0.1의 제곱. 요 정도에서 계산을 하면 제가 요거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암산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170 뉴턴 정도 나옵니다.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한 17 킬로그램 폴스 정도 되겠죠? 현실적으로 내가 민항기 타고 가다가 창문 밖으로 손을 내민다 했을 때 한 17kg 정도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 걸리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초음속에서는 2배에서 5배 정도 점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기본적으로 한 3배 정도 잡고 또 초음속으로 가면은 한 40% 더 증가해야 되거든요. 0.8에서 한 1.2까지 간다고 치면 그냥 오림 잡아도요 100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바닥에 걸리는 힘이 100kg가 넘어요. 그런 정도라서 제가 그냥 호기심에 지금 생각을 하면 손톱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 손톱이 아마 제껴져서 날아가 버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초음속 비행기에서는 손을 내밀면 안 됩니다. 이게 구조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SR-71의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게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고래 같다라는 인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 거대한 고래 상어의 무게가 20톤이 넘는다고는 해요. 근데 아까 분명히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또 들었고 이 고래 상어가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고래 상어의 특징 중에 그러니까 상어라는 측면에서는 초음속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샤크 노즈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뾰족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근데 고래 상어는 좀 일반 상어보다 좀 덩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볼륨이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얇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크면 이 항력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게 결국은 오블리크 샥이 많이 벌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음속의 특징은 뾰족해야 되고 동체가 얇아야 됩니다. 고래상어는 덩치가 조금 이렇게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초음속 비행을 할 때 고래상어가 됐건 비행기가 됐건 그 공기 때문에 뜨거워질 것 같은데 얼마나 뜨거워질까요? 초음속에서는? 초음속에서는 일단 그 SR-71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온도가 실제 공기
층에서는 뭐 한 800K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실제 기체에서 생성되는 그 온도는 한 300도, 400도 그 정도면은 보통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일반 우리 두랄루민이나 이런 거는 힘들고 이제 알루미늄 못 버티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쓰는 게 티타늄을 많이 쓰고 비율이 좀 높아야겠는데요. 그럼 티타늄 비율이 거의 50 이상 들어가야 버티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더 초음속이 심해진 우리 극초음속 지금 우주 발사체들 재진입할 때 훨씬 높은 극초음속 뭐 이런 곳까지 올라가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앞에 뜨거운 열에 잘 견디는 거 우리 세라믹 그래서 세라믹이 보통 한 1300도 이상은 견디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 같은 데는 앞쪽에 타일로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매열 재료의 대표적인 이제 항공 재료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속 같은 경우까지는 우리가 지금 처음 들었지만 온도가 굉장히 높은 800K면 사실 뭐 530도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걸 버티기 위해서 이제 세라믹이라는 재료를 썼다. 자, 근데 세라믹은 또 제가 재료화학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이 조리용품 같은 재료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드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세라믹은 정의상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 상태로 결합한 모든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탄탈럼이나 지르코늄이나 나이오뷴 같은 이런 원소가 들어가면 거의 2000도 정도까지도 버틸 수가 있어서 보통 로켓의 노즐을 만들 때 이런 합금 재료를 쓰고요. 근데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걸 듣다 보니까 갑자기 SR7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렇게 높으면 금속은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날 때 동체가 뒤틀리거나 부서질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비행이었나요, 이게? 실제로 예, 열 팽창 문제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SR-71 같은 경우 이제 동체 길이가 한 32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늘어나는 게 한 10에서 15cm 정도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료 리키지가 있었다 그래요. 연료 탱크를 이렇게 구성하는 파티션들 사이에서 팽창을 했을 때는 그 틈새가 메워져 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지상에 착륙하고 있을 때는 식었으니까 틈이 벌어져서 약간 누유가 생기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엔지니어들이 지상에서 안 새게 할까 공중에서 안 새게 할까 둘 중에 택해라 뭐 이런 문제하고 맞닥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SR-71은 실제 운영하면서 밑에서 이제 이륙할 때 탱크를 갖다 꽉 채우지 않고 공중에 올라가서 열을 좀 받아서 새지 않게 된 상태에서 공중급유를 통해서 미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게 날아가는 것도 날아가는 건데 또 막 수백 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사용하는 연료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일반 항공유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료 쪽도 조금 변천사가 있는데 항공유를 우리가 JP라고 부르는데요. 뒤에 숫자가 조금 변천사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 썼던 항공유가 이제 JP4였고요. JP4는 어떻게 보면 좀 성능 위주로 휘발유에 좀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항공유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SR-71 때문에 JP7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JP7은 특징이 휘발성도 적고 자연 발화 온도가 280도 정도까지로 굉장히 높인 그런 이제 항공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무슨 담뱃불을 던져도 안 붙는다라는 그런 실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JP7 같은 경우는 실제로 SR-71에서 기름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냉각계통의 냉각수처럼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연료 탱크에서 출발을 해서 그 유압계통, 하이드롤릭 쪽을 통해서 또 전기전자 장비 쪽에 또 통해 가지고 엔진의 인렛 쪽을 또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연소실로 공급이 돼서 발화가 되는 그런 냉각제 역할도 하면서 그래서 사용이 됐다고 그럽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폭발물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JP7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불을 붙일 때 일반적인 물질을 안 쓰고 그 트리에틸 보레이트를 해가지고 붕소 재료를 씁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 물질은 저희가 이제 파이로포릭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공기랑 닿으면 그냥 불이 붙어버리는 물질이에요. 근데 불이 붙을 때 얘가 초록색으로 불이 나요. 붕소 때문에. 그래서 이 연료를 쓰는 기종들은 처음에 날아갈 때 초록 불꽃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저도 찾아봤던 내용이었고 한번 뭐 직접 성냥을 던져보고 싶은 물질이긴 한데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시겠죠 혹시?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초음속에 대한 비밀이 풀려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도달한 최고는 3.3이잖아요. 근데 영화 탑건을 보면은 톰 크루즈가 마 10으로 날거든요. 그냥 이거는 기술적으로 제한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마 10 넘기고 이제 폭발을 하죠. 제가 못 견디고 폭발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마 10
근처에서 뭔가 물리적으로 극명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제 그건 아닌데 우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 10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영화가 또 너무 허황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2004년에 우리가 X43이라고 하는 그 실험 기체로 마하 9.6까지 9.6이요? 예,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무인기였습니다. 사람이 타지는 않았고요. 워낙 위험한 실험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엔진이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가면 이제 스크램젯이라고 하는 제트 엔진의 완전 끝판왕, 예, 그 기술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무인기로는 달성을 했는데 실용성하고 이런 운영 가능 이런 것들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이라는 거는 조금 숙제로 남겨놓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한 마하 6으로 SR-72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 6이 목표인 이유는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떠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위치에 정찰을 나간다 했을 때 1시간 안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마하 6을 현실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30년에 이제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듣기로 극초음속이라는 말도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붙이다 보면 뭐 극극초음속, 뭐 극극극초음속 계속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선으로 넘어가는 게 됩니다. 우리가 대기권이라는 환경 안에서는 속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지구에서 빨리 이동하고 싶은 그런 이제 어떤 욕구는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국제선 여객기 타면 너무 힘들고 엉덩이도 아프고 이거 좀 줄여주면 안 되냐 이런 희망이 있죠. 그래서 아주 빠른 비행기는 그것도 개념은 있습니다. 대기권으로 난다기보다는 우리 마치 ICBM을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올라가 가지고요. 이제 공기가 없는 층에서 팍 날아가서 이제 떨어지는 그 정도 개념의 항공기도 연구가 됐었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좀. 크기가. 솔직히 ICBM 스타일은 타고 싶지 않아요. 롤러코스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느낌이 세게 날 것 같아 싫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초음속 기술은 어떻다라는 걸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초음속 기술은 지금 현재 KF-21이 가장 이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T-50을 하던 시절만 해도 락히드 마틴하고 공동 개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KF-21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기술이 독립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초음속 항공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 대열에 올라갔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규모에서 초음속이나 극초음속 영역에서 날 수 있는 무인항공기 분야 이런 분야들도 지금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됐으면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번에 초음속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을 것 같은데 댓글과 의견을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